네, 안녕하십니까. 척척학습니다. 자, 드디어 516기 이제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을 산출하는 방법 같은 거는 다 끝냈잖아요. 이제 그 개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마지막으로 이 516기의 대단원이 드디어 마무리되는데, 이 상호작용에서 조금 할 게 많아서 이거를 아마 두 파트로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 파트인데, 여기서는 기본 개념과 원칙을 주로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배치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거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그 요소들 간의 실제 상호작용 있잖아요. 상호작용의 명칭이나 그것들의 예후에 대해서 정리하고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 개념과 원칙이 있는데 요 네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운기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속성은 기타 구성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관련된 몇 가지의 개념과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다. 자, 이거는 여기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시가 보면은 운기를 구성하는 특정 개별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을련의 대운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갑기, 합토, 을경, 합, 금이죠. 금인데 을련이 음련이기 때문에 약간 불급한 금이면서 불급한 게 대운으로 오겠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만약에 을, 유년이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유년의 사천지기가 뭡니까? 양명조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명조금이 얘도 금이니까 둘이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완해줘서 원래는 이 대운이 불급해야 하는데 평기화 될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로 든 을유년의 사천지기가 뭘 보강해 주고 있어요? 불급한 대운을 이렇게 보강해 주고 있잖아. 이러한 간단한 예시는 자, 516기 간의 어떤 구성 요소들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유기체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은 상득과 순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516기의 배치 상태를 먼저 복습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평선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사람이 서 있고 지평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천으로 갈수록 뭡니까? 변동성이 크고 이 지로 갈수록 항상성이 크잖아. 그지? 그러면 주운, 주기, 개군, 객기 중에서 지금 여기에 가장 요 지표면에 가장 가까운 여기는 뭐가 배치하고 있겠어요? 가장 항상성이 강한 애가 배치가 되겠지. 그게 바로 주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배치되겠어요? 아마도 그 다음으로 항상성이 강하고 변동성이 약한 주기가 배치되어 있겠고, 이제 두 개 남았죠. 개군과 객기인데 여기는 개군, 여기는 객기. 이거 간단한 이유 설명드렸었죠. 얘네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안쪽에 박혀 있겠고, 얘네는 매년 변동성을 띠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겠죠. 물론 얘네 둘이가 뭐 혼재돼서 위치가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거라 이거야. 그러면 운과 기 중에 뭐가 더 항상성이 강한 거예요? 운은 5개의 기준으로 변하잖아. 1년을 5등분해서 변하는데, 그죠? 이 6기 같은 경우는 6등분해서 더 자주 변하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운과 기가 주객객일 때는 상대적으로 기가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한 걸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객기 같은 애들이 배치되어 있고 아래로 갈수록 주운 주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어쨌든 뭡니까? 이 지표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네 가지 변화 유발 요소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지표를 기준으로 엄청 멀리 있진 않겠지. 어느 정도 얘네도 요 지표상에 이렇게 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근접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얘네 4개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적인 힘, 즉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층층이 누적돼 있으면서 상에서 하로 향하는 어떤 모종의 힘의 영향을 이 4가지 변화 유발 요소가 다 받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화, 2가지 변화. 상에서 하로 가는 어떤 변화의 방향성이 있겠고, 하에서 상으로 가는 올라가는 변화의 방향성이 있겠는데, 어디가 더 자연스러운 상태입니까? 요거죠. 중력의 이런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그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순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지에서 천으로 가는 요 방향성의 모든 변화는 여기라고 볼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해석의 첫 번째 요 6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은 운기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영향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구성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러한 상호작용이 만약에 상득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조화 상태를 지향하게 되나 역으로 불상득하게 되면 부조화 상태로 전환되거나 기존의 부조화 상태가 더욱 심해지는 병리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상호작용이 상득의 조건을 갖춰서 조화 상태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방향성 자체가 하에서 상을 지향하는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작용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머지않아 병리적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위치와 무관해. 이 서로 상대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두 구성 요소가 있는데 두 구성 요소의 상대적 위치 변수와는 무관하게 아직 이 상득의 조건이 뭔지는 명시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상득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전반적으로 조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역으로 불상득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게 아직 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이건 어쨌든 병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부조화 상태로 결국 빠지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근데 단기적이야. 두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위치 변수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상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게 뭐랄까 생각보다 일찍 종료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득 조건을 충족했지만 이 상득이 일찍 종료되기 때문에 이 상득 조건을 충족해서 나타나는 그 기전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상득 조건을 충족했을 때 나타나는 작용은 결과적으로 조화 상태를 유발하거든. 그러면 조화가 일어나다가 다시 부조화로 빠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죠. 상득의 조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하에서 상을 지향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병리적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상득의 조건, 불상득의 조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요거를 한번 통으로 읽어봅시다. 자,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두 구성 요소가 서로의 영향력 증감 양상이 상이한
오행 상생 관계에 놓이면 상득으로, 그리고 서로의 영향력 증감 양상이 동일한 오행 상극 관계에 놓이면 불상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드디어 조건이 나오죠.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상에서 하를 지향하는 경우는 순, 하에서 상을 지향하는 경우는 역에 해당된다. 순역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상득과 순역으로 제목을 지어봤죠. 예를 들어서 위쪽에 토가 존재하고 아래쪽에 화가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랑 화의 관계는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거든. 그래서 하생상이라는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뭡니까? 결국 하에서 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가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작용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인 결과적으로 역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이러한 상하 요소들의 일방성을 띠는 관계는 마치 위계질서가 명확한 부자의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 상의 요소는 부, 하의 요소는 자에 비유할 수 있으니 이 하에서 상을 지향하는 변화는 결국 자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작용과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역으로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상에 위치한 사천직이나 육기가 하에 위치한 오운을 극하는 작용은 순이요. 즉 순역은 상생인지 상극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거지. 주체에서 객체로 흘러가는 방향성이 상에서 하로 가면 순이고, 역으로 하에 위치한 오운이 상에 위치한 사천직이나 육기를 극하는 작용은 역으로 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이 이제 드디어 명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향력 증감 양상이 오행 상생에서는 상이하고 상극에서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잖아요. 오행 관계에 있어서 상생이라는 건 뭡니까? 주체가 자신의 기운을 소모하면서 객체의 기운을 어떻게 해줍니까? 증폭시켜 주죠. 상극은 역시 주체 기운을 소모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객체 기운 역시 소모시키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생 같은 경우는 영향력의 증감 양상이 서로 상이한 거야. 이 주체와 객체. 주체는 감소되고 객체는 증폭되거든. 역으로 상극 같은 경우는 주체도 감소되고 객체도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영향력 증감 양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각각이 얘는 위는 상생은 상득과 상극은 불상득과 연계되면서 이 상득이 결국 조화로, 불상득은 결국 부조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병리적 상태의 조화 상태는 되게 좁게, 예를 들어서 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상생상극의 요 객체라는 좁은 관점에서 이 상생이 일어나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 조화가 되고, 상극이 일어나면 얘는 무조건 부조화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생에 있어서 상생이 일어나면은 객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만약에 객체가 이미 태과 상태였으면 어떻게 돼요? 부조화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조화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역으로 이 객체가 이미 불급 상태였는데 객체가 태과 상태인데 상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조화가 맞겠지. 이 객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생이 상득이고 상극이 불상득이며, 상득은 조화로 이어지고 불상득은 부조화로 이어진다는 관점은 이 좁은 객체 하나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방향성이 다르잖아, 얘네는 방향성이 같죠. 결국 그거예요. 얘네는 상극이 일어날수록 전체 계 내에서 기력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 왜? 주체도 감소하고 객체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생은 아무리 일어나도 주체의 기운이 감소하는 반면 객체의 기운은 올라가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야.
조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얘는 결국 계속 불급으로 가는 거죠. 전체 개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 상생, 상극과 상득, 불상득 그리고 조화, 부조화는 주체와 객체를 전체를 포함하는 되게 광범위한 관점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부조화가 야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년의 예를 들어보면 갑자년 같은 경우는 사천지기가 뭡니까? 좌우 소음군하니까 소음군하가 사천하겠고 밑에 대우는 뭡니까? 갑기압토니까 토이면서 갑이 양년이잖아요. 그러면 태과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화고 얘는 토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오행 상생으로 가기 때문에 상생은 무조건 상득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화로 간다 이거지. 자, 근데 세부적인 관점에서 아까 예를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의 기운이 갉아먹고 얘의 기운은 올라가는데 이 토의 관점, 즉 대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태과 상태가 이 상생 관계 때문에, 이 상득 때문에 더 태과가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얘 입장에서는 부조화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전체적 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얘가 기운이 떨어지지만 얘는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조화에 이른다고 보는 거야. 즉 사천지기가 감소하지만 그만큼 대운은 증가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상득 또는 불상득 관계에서 이거를 상득이면 객체는 무조건 조화 상태에 이르고 불상득이면 객체는 무조건 부조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좁은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순역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운기 구성 요소들은 어쨌든 지표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어쨌든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의 구심성, 중력의 힘을 그 영향권 하에, 중력권 하에 존재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얘네는 항상 이렇게 흐르는 그런 방향성이 순인 거예요. 이 역방향으로 가는 건 여긴 거야. 이 관점 하에서 상호작용의 주체나 객체의 위치 변수에 의해서 이 순역이라는 개념이 규정이 되거든. 이렇게 규정되는 순역이라는 개념은 결국 어떤 해당 변화에 뭘 의미하냐면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 갑자년 있죠? 갑자년 예를 들어볼까? 갑자년 같은 경우는 소음군하가 사천하고 태과토가 대운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행 상생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득이야. 그치? 그리고 얘가 주체고 얘가 객체가 되어 일어나는 게 이 오행 상생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 어때요? 요렇게 상에서 하로 흘러가거든. 그럼 방향성이 순인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중력의 방향, 얘네 둘이 위치하고 있는 중력권에서의 중력의 방향성과 동일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상생작용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역으로 다른 예를 볼게요. 병인년을 보겠습니다. 자, 사천 뭡니까? 인신, 소양, 상화, 병은, 갑기압토, 을경합금, 병신합, 수. 그래서 대운 같은 경우는 수이면서 태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둘의 관계가 뭡니까? 수고하니까 수극화죠. 그래서 극하는 관계가 생기면서 당연히 불상득이고, 방향성은 어때요? 주체가 수고, 객체가 화잖아. 그지? 그러면 지에서 천으로 상승하는 방향의 작용 방향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조화 상태는 상극이기 때문에 불상득이라서 부조화 상태에 신속하게 이를 것 같지만 가다가 이 수극화라는 작용이 일어나다가 중간에 지속적인 그런 힘을 잃고 금방 소실되어 버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순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두 요소 간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작용의 지속 가능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면은 가장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요 1-2 내용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황전의 경 오은행대론에 이르기를 기가 상득하면 조화 상태를 지향하게 되고, 물론 전체 개의 입장에서 조화 상태입니다. 기가 상득해도 객체는 얼마든지 부조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불상득하게 되면 병리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전체 개의 관점에서 부조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고, 객체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조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상득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씩만 볼게요. 헷갈리니까. 위에 상의 목이 존재할 때 하에 화가 존재해서 상생하 관계가 발현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사천지기가 오행적으로 대운을 생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득인 거지. 이거는 상득이면서 뭐예요? 상에서 하로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득이면서도 순인 거지. 그죠? 이런 경우는 상생하이기 때문에 상득이면서도 순인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불상득이 예로 위에 목이 있고 아래 토가 있어서 목극토가 일어나는 경우 상극화 관계죠. 이거는 뭡니까? 불상득이면서도 상에서 하로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순이야. 순이라는 점은 위아래가 똑같죠. 자, 계속 볼게요. 또한 위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입니다. 그러면 아래가 위의 애를 어떻게 하면 화생토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생하기 때문에 결국 상득이긴 상득인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고, 마찬가지로 위에 목이 있고 아래 금이 있으면 금극목이 일어나잖아. 즉 아래에서 위로 극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극이기 때문에 불상득이면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 때문에 얘는 역인 거지. 얘네들이 역인 건 똑같죠. 그래서 비록 오행 상생관계인 하나 아래에 있는 자식이 위에 위치한 어머니의 거처를 침범하는 격이니 소역이라고 하며 경미한 병리적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상극과 관계는 불상득에 해당되니 병리적 상태가 심해지게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단락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나오는데, 특히 이 하생상 관계를 소역이라고 합니다. 소역이라고 하면서 경미한 부조화에 이른다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하생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조화 상태로 가야 되겠지. 조화 상태로 가는 듯 했는데 역방향의 작용이기 때문에 조화 상태로 가는 듯 하다가 이게 금방 어떻게 돼버린 거야? 단절돼버린, 끊기는 거지. 그래서 조화 상태로 가다가 조화 상태에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병리적 상태라고 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개념과 충돌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건 약간 충돌해. 봐봐. 어쨌든 상극이라는 불상득은 결과적으로 부조화를 유발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하에서 상으로 역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조화가 일어나다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중간에 단절이 되거든. 그러면 부조화에 빠지다가 부조화 상태에 크게 이르지 않고 결국 이것도 경미한 병리적 상태로 유발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한 그런 관점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병리적 상태가 오히려 심해진다고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순역이라는
개념을 정리함에 있어서 약간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순역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개념 정립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 중력 방향성과 연계돼서 이 순역이라는 개념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속 가능성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은 약간은 틀리게 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변리적 상태로 도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한번 개인적인 어떤 주관을 조금 고려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득과 순역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끝냈고, 자, 이번에는 재화와 겸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약간 까다로운데, 정리해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요 2-1 개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운기를 구성하는 요소 간에는 성수의 차이가 존재하고 년간은 여러 대운 간의 태소의 차이를 야기하게 된다.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양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운이 전부 퇴과하게 되잖아. 그리고 음년 같은 경우는 대운이 모두 불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5개를 오태오소라고 한다. 이거는 별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퇴과한 기 같은 경우는 자신을 승하는 요소의 화를 오히려 이겨내면서 즉 제화해버리게 되고, 불급한 기는 자신을 승하는 요소의 화가 자신의 화에 오히려 겸비되어 버린다. 겸화되어 버리게 된다. 계속 볼게요.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 즉 퇴과한 기니까 뭡니까? 재화 같은 경우는 대운이 퇴과한 양년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야. 자, 자신이 왕성한 상태, 퇴과한 상태에서 자신을 오행적으로 극하는 요소를 만나게 될 경우 그걸 받는 대신 자신이 오히려 해당 요소를 제해버리는 작용을 의미하니, 이 제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약간 요렇게 조금 우둘투둘한 걸 완전히 평탄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의 그런 성질 자체를 되게 중화시켜 버리는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 이 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무년에 태양 한 수가 사천할 경우, 무년이니까 뭡니까? 갑기합도,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 화잖아. 화면서 퇴과하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천지기가 뭐예요? 태양 한 수고 대운은 뭡니까? 화이면서 퇴과인 거지.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수극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퇴과하기 때문에 수극화가 일어나지 않고 역으로 얘의 수라는 어떤 그런 성향 자체를 약간 무화해버린다고 해야 되나? 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인 화가 도리어 사천직인 수를 평탄하게 만들어서 대운이 평해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는 거지. 일단은 얘도 평해지고 얘가 기운을 써서 얘를 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도 퇴과가 아니라 평기가 되는 거예요. 즉 이처럼 대운인 화의 퇴과 상태가 위에 있는 수를 제함으로써, 얘를 제함으로써 얘도 중화되고 얘도 중화되는 그런 기전 있잖아. 이거를 위에 어떤 이게 수잖아요. 우가 위에 수가 있을 때 아래에 있는 퇴과의 화는 결국 정치가 된다. 퇴과가 평기가 되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겸화는 여기입니다. 겸화 같은 경우는 대운이 불급한 음년에 자신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이 불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오행적으로 극하는 요소를 만나게 되는 경우 단순히 극을 당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자신을 극하는 요소가 자신의 위치로 와서 자신의 화와 해당 요소의 화가 겸해져 버려서 혼재되어 버리는 작용은 바로 겸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운이 소궁인 기년에 거름풍목이 사천할 경우 이거죠. 대운이
토공이니까 갑기합토니까 토인데 불급한 상태인 거야. 대우는. 그리고 사천지기가 궐은 풍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목극토 하니까 얘는 계속 불급해서 더 불급한 상태로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더 불급한 상태로 빠지는 거를 넘어서서 이 목이라는 애가 여기에 와서 마치 대운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목화돼 버리는 거야. 원래 토였는데. 그래서 대운인 토에 사천지기인 목이 겸비되어서 대운이 성향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목으로. 이처럼 대운인 토의 불급 상태가 위에 목, 사천지기에 존재하는 목을 겸비됨으로써 목화되는 기전을 상각은 정각과 같다라 표현하게 된다는 거야. 즉 여기 불급한 토의 기운이 있는데 위에 사천지기에 목의 기운이 와버리면은 이 대운 자체도 목의 평기가 되어버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느낌은 오시죠? 한번 정리하면 더 느낌이 잘 올 거예요. 자, 일단은 재화건, 겸화건 간에 공통적으로 뭡니까? 재화건, 겸화건 공통적으로 뭐냐면 사천지기가 대운을 극하는 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변화지. 즉 이건 뭡니까? 극이기 때문에 불상득인 거고, 사천지기에서 대운으로 향하기 때문에 순의 방향성인 거지. 그죠? 뒤에서 나올 텐데 이 관계를 천형이라고 합니다. 천형. 당연히 이거는 극작용이 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즉 대운이 그러니까 사천지기가 대운을 극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대운이 만약에 퇴과해버리면은 재화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대운이 불급해버리면은 겸화라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불상득하면서 순한 변화 조건이 구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재화와 겸화인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재화를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뭘 예를 들어볼까? 무진년 예를 들어볼까? 무진년 같은 경우는 대운이 뭡니까? 화이면서 태과인 거야. 사천지기는 태양 한수가 되거든. 그지? 자, 태과이면서 지금 뭡니까? 수극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불상득이고,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입니다. 자, 불상득이면서 순이야. 자, 그럼 재화나 겸화 중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대운이 태과지. 그러면 무조건 재화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재화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 이 수라는 게 어떻게 되면 수의 뾰족뾰족한 그런 수 고유의 특성이 약화되면서 약간은 중화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즉 이 태양한수가 재화되면서 약화되고, 이 태과했던 화도 얘를 약화시키느라 기운을 썼죠. 그래서 이 화도 결국 평기화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 태가화가 존재할 때 위에 즉 수가 존재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운의 화를 평하게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이 상우는 곧 뭐로 이어진다? 정치로 이어진다. 화가 평탄해지는 걸로 이어진다. 이게 바로 재화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겸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겸화는 예를 뭘 들어볼까? 기사년 괜찮겠네. 기사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갑기합토죠. 갑기합토니까 대운이 토이면서 불급이죠.
갑자기 왜 이래. 대운이 토이면서 불급입니다. 토이면서 불급이야. 그리고 사기 때문에 뭡니까? 사천하는 거는 거름, 풍, 목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목극토니까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불상득이면서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이 가죠. 마찬가지로 순이야. 불상득이면서 순이면은 무조건 요걸 떠올려야 돼. 재화 아니면 겸화가 나타나겠구나. 곧. 그런데 대운을 살펴봐야지. 대운이 불급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화가 아니라 겸화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겸화가 어떻게 되냐면 대운을 이렇게 사천지기가 원래 극하는데 얘가 워낙 약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얘도 약화가 되겠죠. 거름풍목 자체도 약화가 되지. 왜? 상극의 주체이기 때문에 약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약화되는 걸 떠나서 뭐가 돼버리냐면 이 기운과 닮아버리는 거야. 목화돼 버리는 거지. 원래는 대운이 토였는데 목의 성향을 띠는 것처럼 변화돼 버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운이 토이지만, 토가 뭡니까? 궁이죠. 대운이 토이지만 불급할 때 만약에 위에 이 토를 극하는 옥이 상각 존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각은 이 궁을 목의 평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상각은 꼭 뭘로 이어지냐? 정각을 의미하게 된다. 정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겸화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뭐다? 이 재화와 겸화는 공통적으로 사천지기와 대운 관계가 오행 상극 관계인 결국 불상득 관계에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에서 상을 극하는 게 아닌 상이 사천지기가 대운을 극하는 순환 관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 현상인 거야. 그런데 거기서 대운이 만약에 퇴과한 상태라면은 뭐가? 재화가 일어나는 거고 대운이 불급한 상태라면은 겸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재화, 겸화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2-2는 그냥 연장선상에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대운이 퇴과인 양년은 각 대운의 6년씩 할당됨으로 총 30년에 해당된다. 즉, 총 60년 중에서 대운이 퇴과인 양년은 30년이고 대운이 불급인 음년은 마찬가지로 절반인 30년이 된다. 이거야. 이러한 대운 퇴과의 해에는 자신을 극하는 요소의 화를 도리어 제하게 되니 대운이 태궁일 경우에는 각각 목화를 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각 상, 치, 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네를 다 제하게 되는 거지. 얘네가 어디에 올 때? 위에 사천지기에 올 때. 역으로 이런 경우는 뭡니까? 대운이 불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운이 소궁, 소각 뭐 이럴 때는 위에 자신을 극하는 이런 오행적인 사천지기가 존재할 때 이 대운이 오히려 얘네를 닮아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화와 겸화를 이 유경도에게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가 나옵니다. 이 표가 뭐냐면 오온태소 재겸화도라는 표인데 일단은 이걸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년간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해당 년에 대운의 오행적 속성과 태가 불급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갑기합토인데 갑기합토이기 때문에 갑과 기년은 둘 다 궁인데 갑은 양년이기 때문에 여기는 태과고 기는 음년이기 때문에 토운이 오긴 하는데 불급인 토운이 온다 이거지. 아시겠죠? 결국 연간에 의해서 대운의 태과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결정된 대운은 자신을 극하는 사천지가 들어오는 해기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이 재화와 겸화는 결국 뭐다? 사천지기가 대운을 극하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라고 했잖아. 즉 이러한 사천지기가 들어오는 해에 이 예를 들어서 태과의 대운, 즉 갑년의 태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사천지기의 변화,
목을 극하는 요 토를 극하는 사천지기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뭡니까? 사천지기에 목이 존재한다 이거지. 근데 이 목의 변화를 어떻게 해버리는가? 이 대운이 중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이 그겁니다. 음년일 경우는 어때요? 이 불급의 해인 경우는 어떻게 돼? 얘를 극하는 사천지기니까 목에 해당하는 사천지기가 일단은 위에 왔겠지. 근데 얘가 불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토화에 이 토라는 대운의 변화에 목이 겸비돼서 같이 나타난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갑의 경우는 만약에 위에 사천지기에 거름풍목이 왔어. 그러면 태궁이 아니라 평안궁으로 정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의 해는 원래는 대운이 불급 토인데 토의 불급이 대운인데 만약에 사천지기에 거름풍목이 왔어. 그러면 순수한 불급한 토로 보기보다는 정각, 즉 대운을 목의 평기로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재화겸화입니다. 그래서 이 재겸화도는 어떤 해에 자신을 극하는 사천지기가 존재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리한 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평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예상 가능하죠. 뭔가가 퇴과했던 거나 불급했던 게 약간은 밸런스가 맞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이건 한번 3-1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10간에는 다섯 음간과 다섯 양간이 존재하여 1호부터 오운의 퇴과 불급이 결정되어 일름밀량이 교차하며 상호 연계되니. 그렇죠? 그래서 갑기와 불경화욕을 통한 화오행이 바로 대운의 오행 속성이며 양년, 음년 여부로는 당연히 대운의 퇴과 불급이 규정되죠. 그죠? 이처럼 퇴과 불급 중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오운은 연지 혹은 일간, 시간과 같은 여러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평기화될 수 있으니, 즉 오운은 원래 연간으로 따졌을 땐 모든 연간은 양간 아니면 음간이기 때문에 그 연간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대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퇴과 아니면 불급이야. 그래서 여기서 기타 어떤 운기적 요소들이 여기에 작용을 해야만이 얘는 평기화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퇴과 아니면 불급이기 때문에. 즉 결과적으로 오운의 평기 여부는 연간만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게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구체적으로 오운의 평기라 하면 퇴과 또는 불급했던 오운 대운이 각 오운의 정상적인 화로 회복되었음이 아니 곧 퇴과하지도 불급하지도 않은 조라운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은 만약에 평기를 조화라고 간주를 할 때, 그러면 이 평기라는 거는 이 대운 오운적인 개념 외에 모든 그런 요소의 운기적 모든 요소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긴 하잖아요. 조화될 수 있는 모든 개념에. 그지?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 예시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평기라는 개념은 주로 대운과만 연관돼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계속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상호작용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주운주기, 개공, 객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실상 그 모든 요소들 중에 대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간주를 하고 대운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기적 요소를 해석을 할 때는 대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주 명리학 해석을 할 때 년, 월, 일, 시, 간, 지가 있을 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 비슷한 거야. 오운육기에서는 대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대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대운의 존재 가능한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 일단은 오행적 속성이 있고 아니면 뭡니까?
태과 아니면 불급이라는 속성이 있잖아. 그지? 얘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연간만으로 산출되는 그런 속성인 거잖아. 그지? 근데 연간은 결국 양간 아니면 음간인 거지. 그래서 결국 오행적 요소를 차치고서라도 모든 대우는 태과 아니면 불급, 양자택일이 되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따라서 이러한 대운의 어떤 음양적 편향성 자체는 연간 외에, 연간이 아닌 연간 외에 기타 간지력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잖아. 여기서는 연지도 있고 일간 시간도 있고, 이거는 다음 시간 상호작용 파트에서 이 세회라든가 첨부, 동첨부, 동세회, 간덕부 이런 거는 자세히 다룰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느낌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결국 이 연간에 의해서 산출되는 이 대운을 평기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간지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거야.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평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태과나 불급이 더 증폭될 수 있겠지. 증폭되거나 감쇄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다른 간지력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아까 방금 했던 사천지기와의 불상득 관계에 의한 재화. 재화가 되면 결국 뭐가 돼요? 태과했던 대운이 평기화 되잖아. 이 재화라는 작용이 요 어떤 평기화 작용의 여러 가지 기전 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전 중 하나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처럼 대운의 편향성 자체가 존재하잖아. 뭐 하나는 너무 태과할 수도 있고 하나는 너무 불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운기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편향성 정도가 감쇄돼. 너무 퇴과한 거는 약간 줄어들고 너무 불급한 것도 오히려 증가됨으로써 편향성 자체가 줄어드는 과정이 있잖아. 줄어들어서 도달한 요 결과를, 이러한 조화 범위의 상태에 도달한 결과를 바로 평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구체적 사례들이 그 다음 3-2에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 자, 봅시다. 태과의 상태가 억제를 당하거나 불급의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 뭔지 알겠죠? 모두 기가 평해지게 되니, 불급의 해는 도움이나 합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화해 상태에 준하게 되고, 태과에는 제약이나 억압을 받게 되면 평안 조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진년 같은 경우는 태관 화운을 사천지기인 한수가 억눌러주며 수국화죠. 근데 태과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나타나겠어? 재화도 나타나겠죠. 그리고 계산년 같은 경우는 불급한 화운을 연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연지인 사의 남방화. 자, 여기도 화고 여기도 화잖아.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도와줘서 이 불급한 화운이 이렇게 올라가서 평기화되는 거지. 혹은 상각은 정각과 같다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년 같은 경우는 모군이 불급하게 되잖아. 정년만 목인데 불급한 모군이 대운으로 오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사천지기로 거름풍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가 오행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준다 이거지. 이런 거를 첨부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모든 경우가 평기가 되니 만물의 변화 및 맥상에서 모두 평환기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말씀드렸듯이 아까 요거는 재화의 상황인 거고, 이 니은디귿에 나오는 게 있는데 예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대운이 불급해. 대운이 불급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대운과 동일한 오행 속성의 연지가 나타나. 어쨌든 대운이라는 거는 연간으로부터 산출이 되는 건데, 이 연간과
요 대운과 동일한 오행 속성의 연지가 결합된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를 이렇게 도와줘서 평기화 되는데 이 조합 자체를 세회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 디귿의 경우 동일 오행 속성의 동일 오행 속성의 사천지기도 올 수 있겠지. 사천지기도 어차피 연지로부터 산출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불급한 대운을 도와줘서 평기에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런 관계를 첨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대충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총론적인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한 게 요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상득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뭡니까? 상이한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죠.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뭐가 고려되지 않아? 각 요소의 내재는 천지축을 기준으로 구성되는 위치 변수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위치 변수가 고려되는 것은 뭡니까? 순역 같은 거잖아. 그리고 전술된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야기되는 결과의 조화성 여부. 단 이렇게 야기되는 조화는 개별 요소 차원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객체의 조화 여부가 아니고 이 모든 요소들을 품고 있는 전체 유기체적 차원에서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일세일성하는 상생관계는, 즉 주체는 쇠하지만 객체는 성하게 되는 상생관계는 상득, 그리고 주체, 객체가 모두 쇠해버리는 상극관계는 불상득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고 정리를 했었죠. 일단 즉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상득이라는 거는 뭡니까? 결국 유기체 전체의 조화를 야기하게 되는 상이한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생인 거고, 불상득은 유기체의 부조화를 지향하는 두 요소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대표적인 예시가 상극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불상득과 미상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미상득은 아직이잖아. 아직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아직 상득에 이르지 못한 거야.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 두 요소 간 상호작용의 방향성이 유기체의 조화를 지향하나, 마치 상생처럼.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당 상호작용이 충분히 강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어떤 이런 모종의 사유가 제거가 되어버리면 얘는 상득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미상득이라고 한 거고, 불상득하고는 엄연히 다른 상태인 겁니다. 미상득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임하다, 순역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인데, 자, 오행 상생 상극 관계는 공통적으로 주체의 불급화를 얘기하죠. 그죠? 얘도 주체가 불급화되면서 객체를 태가화 시키는 거고, 얘는 주체가 불급화되면서 동시에 객체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 관계인 거잖아. 상생 상극은. 근데 만약에 상과 하를 천과지에 가까운 영역이라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상의 영역은 무한하게 펼쳐진 시공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는 기와 유사한 물질들로 구성되고, 하의 영역은 지표면이라는 유한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형과 유사한 성상의 물질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게, 상대적으로 상에 존재하는 물질량이 하에 존재하는 물질량보다 많다고 간주할 수 있겠죠. 이런 거야. 결국 이 지구가 있을 때 지표상에 가까울수록 여기 영역은 뭔가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위로 갈수록 뭡니까? 개방되어 있잖아. 여기서 무한히 어떤 요소들이 공급될 수 있다 이거지. 요 상에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래서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여기 존재하는 물질에 비해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내용인데, 모든 운기적 요소들은 지표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근거리상에 위치하고 있기에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이라는 강력한 구심적 힘의 영향권 하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고려할 때, 만약에 이 오행 상생상극 관계에서 주체가 위에 존재할 경우, 예를 들어서 사천지기가 대운을 생하거나 극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
이러한 경우 해당 작용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수 있으나 만약에 주체가 해외 영역에 존재할 경우 이런 작용은 단발성으로 끝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전제 하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의 방향성으로 결정되는 이 순역이라는 결과는 이 작용의 지속성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밑에 PDF가 안 나와서 다시 킵니다. 자, 이번에는 평기라는 개념인데 평기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자, 평기라는 것은 태과 불급 상태에 놓이게 되는 개별 요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태과 아니면 불급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 요소가 기타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야기되는 어떤 조화 상태가 있잖아. 이거를 평기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었죠.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불급의 평기화와 관련된 두 가지 기전이 있거든. 상생을 통해서도 불급 상태가 평기화될 수 있고, 아니면 위에 같은 종류의 기운이 있어도 여기서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평기화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내용, 위에 전술된 내용을 고려하면 태과의 평기화 과정에서는 오행상급 관계가 작용하는 반면 불급의 평기화 과정에서는 상생 외에 아까 말했던 요 동기 있잖아. 동일 오행 속성의 연지, 사천지기 등의 요소들이 직접 작용하는 경향성이 보이는데 예전에 오행 시간인가 설명을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부족하면 화를 직접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니냐? 근데 왜 이거를 돌아서 목을 통해서 화를 생하는 쪽으로 가느냐라고 퀘스천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화에서 화를 보충하는 것은 상당히 빠른 방법이긴 한데 전체 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화라는 요소가 신속하게 멸종 위기로 가버린다고 했잖아. 근데 목생화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기전을 통해서는 약간 이러한 어떤 상생, 약간은 느릴 수 있지만 보다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화되는 그런 변화라고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왜 직접적으로 동일한 오인 속성이 직접 작용하는 경향성이 보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오행 상생 기전은 시간적 지연성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직접 화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 목을 통해서 화를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서 이게 더 빠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상해 영역에는 무한 공급성이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하더라도 여기서 필요한 양에 비해서 위에 존재하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무한해서 많거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여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동기가 이렇게 생하는 과정 자체가 부적절하겠죠. 왜? 여기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동일 오행 속성의 요소들이 직접 작용해서 불급한 이 아래쪽 기운을 북돋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재화와 견마입니다. 이것까지 정리하고 오늘 기본 법칙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재화와 견마. 오행 상급 관계의 두 요소들 중에서 객체가 평기가 아닐 경우, 즉 객체가 만약에 태과이면은 객체가 주체를 오히려 극해버림으로써 주체도 중화될 뿐만 아니라 객체의 태과 정도가 감소돼서 객체가 오히려 평기가 되는 경우 있지. 이런 거를 재화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불급일 경우는 그 상극의 주체가 오히려 객체 위치에 머무르면서 주체의 속성과 혼재돼서 객체 위치에서 주체의 속성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구현되는 변화를 겸하라고 정리했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득, 불상득과
순역은 상이한 개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붙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정리한 재화와 겸화죠. 이거는 상극 관계에서, 특히 운기적 관점에서는 상극이면서 상에서 아로 나타나는 순의 그런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2차적 변화인 거고, 그 다음에 제반 요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태과 불급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대운이 제반 기타 오운 육기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태과한계 좀 깎이면서 평기가 되거나 불급한 게 상승하면서 조화 상태가 이룰 수 있는데, 그거를 바로 평기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운기적 상호작용의 기본 법칙,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오운육계의 마지막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천부라든가 천령이라든가 이런 관계들 있잖아. 이러한 세부적인 관계들, 세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드디어 오운육계의 최종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